자, 이제 5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개발구역.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굽니까? 예외적으로 국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 또 이것도 기억을 꼭 해 놓으시 바랍니다. 기출문제 풀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번 시도지사 맞죠? 대도시장 맞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건 틀렸죠? 토지주택공사는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구역 지정 쉬운 문제였죠? 자, 보시면 되겠고. 54번 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용 방식 있죠?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1번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죠. 그런데 시행 방식의 변경이 나온 이유는 지가 상승의 원인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경이 인정된다. 돈 들어가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수용 사용 방식을 수용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죠? 수용 방식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방식이니까요. 보상금 지급 방식이니까요. 그러면 이 방식은 인정하면 안 되겠네요.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은 인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우리 수용을 할 때 수용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민간 사업자지 공공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수용을 할 때 그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사업 시행자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소유나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자는 수용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공공사업자든 민간사업자든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 시행자는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자, 원형지. 원형지에 대해서 공급받았어요, 개발자. 자, 그러면 개발자는 국가 지자체 뺀 나머지 원형지 공급받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법 시행령으로 들어가 봤더니 원형지 공급받아서 공사가 끝났어. 공사 완료되고 5년. 그리고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 기간이 먼저 끝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부터 5년, 계약 체결로부터 10년. 이 기간이 먼저 끝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매각할 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지방공사는 원형지는 공사 완료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완료 공고했습니다. 5년이 지났대. 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추첨이 아니겠죠. 이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자가 한정적인데 거기서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예, 공공택지 용도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 개발자가 이제 받아가지고 공공택지 용도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수의계약이고 다만 그 개발자 중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선정은 그것은 경쟁 입찰이다. 그래서 추천 방식은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추천 방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여러분 시행자가 땅 다 택지 개발해서 조성된 토지 공급할 때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때는 이제 그 분양받을 자 선정은 그때는 경쟁 입찰도 있고 추첨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지만 원형지 개발자 선정에는 추천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추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는 것은 답은 4번이 맞네요. 자, 수용 방식. 수용 방식도 매년 시험에는 꼬박꼬박 하나씩은 출제가 되니까요. 예, 그 부분도 정리를 하겠죠. 자, 앞으로 뭐 10회 과정에서 여러 번 이런 지문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때 반복할 수 있을 겁니다. 55번 이제 환지 방식. 이제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개발법에 뭐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개발 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체 환지라는 게 건물로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환지 계획에 이런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되죠. 자, 맞고요. 자, 2번 시행자는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인데 넓은 토지, 넓은 토지는 환지 계획 정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넓은 토지는 면적의 적정을 위해서 면적을 줄여서 줄 수 있겠죠? 감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넓은 땅은 너무 높다고 그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안 되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렸죠? 감환지할 수는 있으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과소토지는 어떻게 했어요? 작은 토지는 예, 환지 계획을 정할 때 면적을 늘려서 줄 수 있는 증환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과소토지는 너무 작으니까 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죠. 제외한다는 걸 부지정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과소토지는 면적을 늘려줄 수도 있고 부지정할 수도 있지만 넓은 토지는 감환지 할 수는 있지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지문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요 지문이 틀렸죠.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날. 자, 기준일의 다음날.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 그러면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지분 쪼개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소유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환지 예정지라는 것은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월 며칠부터 사용 수익해도 됩니다라고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이라면 그날부터 사용 수익으로 가요. 가는데 거기에 막 울타리가 쳐져 있고 사용 수익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그때는 사용 수익 개시를 따로 정할 수 있더라.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맞는 지문. 5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부분의 사용식을 정지할 수 있다. 자, 환지 부지정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부정한 토지는 기를 정해서 야, 앞으로 사용식 하지 말아라 라고 사용식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자, 물론 이때는 사용식을 정지할 때는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지정한 토지는 기를 정해서 그날부터 사용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지문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이 부분만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56번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이 있다.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채권도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여러분 토지상한채권, 도시개발채권 두 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면 누군가는 채권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채권을 매입해야 될 의무자가 정해져 있죠.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자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공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즉 하청업체는 채권 매입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면 민간 사업자도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도. 그리고 또 우리들도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시행자가 아니라도. 자, 어떤 경우요? 예,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개발행 허가 대상이 있잖아요. 그 허가를 받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은 사람?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채권 매입 의무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중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 예,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민간 사업자, 개발행 허가 중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채권 매입해야 되죠? 자,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자, 이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발행하잖아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도 조례 정한다. 그 다음 3번. 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 발행 총액 등을 공고한다. 자, 시도지사가 채권 발행했죠? 발행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예,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닙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마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자, 채권 시도지사가 발행하면 이들이 채권 매입하죠. 매입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갖 이자를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자, 그때 예, 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우리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5년부터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이내에 정한다. 그러면 최소 5년은 최소 기준이죠. 그리고 최대 10년은 최대 기준이고, 그러니까 5년보다 작게 정할 수는 없다. 맞죠? 자, 그래서 5년부터 10년 이내에 정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도시군계획시설채권,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도시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 이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죠. 그러니까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우리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라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고요? 예,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발행권자는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봤고요. 57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개발구역이 딱 지정됐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 안에서 요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허가 받을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어떤 거예요? 토건을 적분하면 벌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토지 분할은 분할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분할은 허가 사항이지만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바위 등의 채취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목의 식재, 벌채, 나무 심고 베는 것도 허가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아니, 공유수면 매립은 없는데요? 예,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이란 뭘 이야기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 행위, 그리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행위. 이것은 토지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뭐예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여기는 가설건축물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하는 행위, 그리고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이런 것도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병이 아니고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번은 답은 1번이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58번.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지정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그 상한의 것. 작년에 우리 LH 직원이 이렇게 정보 알아서 막 투기하고 막 그래서 이 전체가 나라가 막 시끌시끌하는 거 있었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시험의 일회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이런 미정보 공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이 취해지면 그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득금의 3배 이하 그리고 5배 이하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 5배 이하의 벌금이 상한액이 얼마냐면 최고로 될 수 있는 5배 이하가 이 10억 원이 안 되면 그 10억 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겠다. 여기서는 지금 받을 자에게 부과하는 그 상한액이 얼마냐 그랬죠? 그래서 5배 이득의 5배 이하가 10억 원이 안 되면 10억 원이 상한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한액을 부과했으니까 원래는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득금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배 이상 5배 이하. 그렇지만 그 5배 이하의 벌금이 10억 원이 안 되면 그 상한액은 10억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0억 원이 상한액을 물어봤으니까 10억 원인데 여기는 일회성의 문제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자, 정비법상 이제 도시 및 주거 정비법이죠.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자, 이런 정비사업의 종류 용어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정비사업에는 무슨 사업이 있어요. 크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자, 이렇게 3개 사업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최근 들어온 게 공공재개발도 있고, 또 여기도 공공재건축도 있죠. 그러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하는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개념을 이해합니다. 자, 정비사업의 종류, 목적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자, 여기 이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종류가 뭐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 적에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그리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그러면 이것은 뭐에 대한 사업이에요? 재건축. 그래서 답 찾을 때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 찾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거 극히 열악, 양호 요걸로 찾아주시면 바로 답 나오겠죠. 자, 여기는 극히 열악하다.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요 부분들 딱 체크를 잘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정비법상 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고른 것입니다. 자, 우리 개발법에서도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정비법에도 정비사업조합이 있는데 조합에서 의사결정할 때 총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조합원 수가 너무 많고 그러면 총회 소집도 의사결정도 어려우니까 대의원회를 구성해서 총회 가름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하고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총회 고유 의결사항이 있어요. 이 총회에서 해야 되는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하는 총회 고유 의결사항.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에서도 개발조합에서도 잘 나오고 정비법에서도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이 개발법의 총회 고유 의결사항
정비법의 총회 고유결사항. 근데 개발법은 총회에서 하는 고유결사항이 5개니까 별로 내용이 안 많은데 정비법에서는 총회에서만 다뤄야 될 총회 고유결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외우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하실 때 그런 많은 내용이 있을 때는 항상 옆에 뭐가 제외 이런 제외되는 규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딱 제외되는 규정들만 딱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는 그게 딱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총회에서 해야 되는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조합 위원회 선임 해임. 이거 뭐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다 조합 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총회에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건 총회에서 해야 될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조합의 합병과 해산도 총회에서 다뤄야죠.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외가 있어요. 조합의 합병과 해산은 총회에서 해야 된다.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 규정이 없으면 요건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완료로 인해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대의원회가 해산을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니은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 틀렸고. 정비사업비 변경, 이것도 총회 고유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뭐 선정한다. 이것도 총회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골라라. 즉 총회 고유결사항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번, 디귿번, 니을번 이렇게 적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외되는 규정 문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네요. 총회 고유결사항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잘 해놓으세요. 다음에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때도 또 한번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61번 공공재개발. 자, 공공재개발. 공공사업 주체가 재개발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 이게 작년에 추가된 사항이고요. 올해도 공공재개발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제됐던 거 외에도 나머지 우리 기본서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다뤄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 체크를 좀 잘 해 놓으시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파이널 체크라는 동형 모의고사 때 그런 부분들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공공재개발은 누가 지정하냐면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해요. 지정권자가 재개발 사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방권자는 정비계획의 이방권자는 재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 사람은 신청하는 사람이에요. 신청.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방권자는 신청하고 그러면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해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어떻게 절차가 있어요? 제가 지정 앞에는 항상 뭐 있다를 공식 내 앞에 너 있다. 지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심의 거쳐 지정한다. 그걸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방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이 왔었어요. 지정해달라고 예정구역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했어요. 그러면 제가 신청이 있으면 지정한다고 그랬죠. 지정할 때는 항상 내 앞에 뭐 있다고요? 심의.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이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신청이 있잖아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고요. 다만 그 30일 이내 심의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 기간을 이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하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그 신청일도 30일 이내 심의 완료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내에서 1회 하나여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신청일 그리고 30일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도 요 부분은 시험에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요 규정은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재개발에 대한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련 부분은 여기 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뭐 관리처분계획이 아마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건물 철거하고 사업하잖아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한정한다. 자, 요 부분. 작년에 처음 이제 지분형 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은 이 LH인 이 사업 시행자와 그리고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이제 공동 소유하는 주택을 지분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입니다. 자, 소형주택이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인데요. 작년에 이 지분형 주택이 처음 이런 용어가 나왔으니까 올해 33회에는 이 지분형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 법에 있죠. 그 지분형 주택에 대한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실 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또 그 부분도 다음에 또 다뤄질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다. 그리고 지분형 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인 시행자와 그리고 분양 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이 정도 개념 정리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그랬는데요.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은 30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 할 수 있다.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려면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장군수 등의 사업 시행 인가가 있었으면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가 있었으면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이를 토대로 합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은 그 분양하겠습니다라고 통수의적에 통지한 날부터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죠.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만 이 관리처분계획 분양 신청한 사람이 겁나 많아. 막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다만 30일 이상 60일을 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작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1회 하나요?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몇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요?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분양 신청 기간은 30 이상 60일 이내인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면 1회 하나요?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30일이 틀렸죠? 20일 이내에서 1회 하나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을 공급할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주택 공급은 원래는 1주택 공급이 원칙이죠. 자, 여러 명이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1주택. 그리고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하나니까 1주택으로 준다. 자, 그러면 여기는 3명이 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유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3주택을 공급한다가 아니라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그죠?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공유 토지, 공유 주택도 1주택으로 줘요. 여러 개 갖고 있어도 1주택. 다만 거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있죠. 자, 예외 규정이 또 나중에는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원칙 요 규정은 일단 먼저 꼭 숙지를 해야겠죠. 여기도 틀렸죠? 자, 1주택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조합원 10분의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 했는. 자, 관리처분계획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주죠. 자, 인가를 합니다. 인가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는 인가 신청이 있으면 몇 일 이내 인가를 하냐면 30일에 인가해요.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앞서서 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 시장군수 등이 바로 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인가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줘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냐? 자, 우리 법에서는 타당성 검증이 가능한 것은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든지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조합원 분담 규모가 20%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당사자들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라고 통수자들이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가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조합원은 얼마냐면 여기는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이 타당성 검증해 주세요라고 몇일 이내냐면 15일 이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그에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청객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청객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5분의 1이고 여기가 15일입니다. 자, 여기가 틀렸고 여기가 틀렸다.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토지를 수유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수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했다. 자,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에는 재건축과 다르게 뭘 지어야 됩니까? 여기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시행자가 건설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행자인 조합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 인수해 주세요라고 인수 요청이 있으면 이때는 정부도 즉 국장도 인수할 수 있고 지자체,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등 이런 사람도 임대주택을 인수합니다. 자, 시장군수 등. 그리고 또 LH도 인수해요. 근데 이런 요청이 있으면 누가 우선 인수하냐면 이들이 먼저 우선 인수해요. 자, 그러면 자, 이들이 이제 임대주택 인수 요청이 있으니까 임대주택 인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이제 임대주택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세입자라든지 이제 인수를 했어. 이 사람들이 인수했는데 세입자라든지 그리고 또 이 안에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라든지 또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이 조그만 평수라는 거예요.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 인수자는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냐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반값 아파트라는 얘기예요. 우리 토지임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이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건물만 이 요청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면 건물만 요청한 사람이 분양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을 분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이 인수자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토지임대 분양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만 인수받으니까 분양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반값 아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은 누가 요청을 할 수 있냐면 이 안에 있는 세입자나 또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나 또 그리고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청이 있으면 이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줍니다. 전화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인수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틀렸네. 여기가 100이 아니라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요청이 있으면 인수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자,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러나 여기 어려운 지문이 이렇게 나와도 자, 이 관리처분계획 자체는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파트니까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정비법에서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정비사업. 자, 사업의 시행에는 1번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분의 1 세입자 세대수가 쪽방인데 3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간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이니까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 이들이 시행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업을 할 때 공공주도를 하더라도 원칙은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자, 이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세입자 세대수 과반, 쪽방이 많으니까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예, 이런 시장 운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주관 개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세입자의 세대수가 당해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이면 얼마 이하이면요? 2분의 1 이하이면 그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주관 개선 사업은 시장 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만 이 세입자 세대수가 여기 있는 세입자 쪽방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렇게 동의 얻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방금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 세대수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3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입니까? 아닙니까? 3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 2분의 1 이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예, 세입자 세대수가 통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면 그때는 2분의 1 이하니까 세입자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틀렸죠.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자,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할 수 있다. 원래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죠. 그런데 재개발은 그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몇인요?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인이 아니라 20인 미만인 경우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3번.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은 예, 민간 주도 사업이니까 여기서는 예, 구역이 딱 지정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공공주도로 전환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으면요. 2년이 아니라 3년, 예,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시장 군수 등이 또는 주택공사 등이 직접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공공주도로 전환되는데 숫자가 틀렸어. 여기 보니까 숫자들이 다 틀렸네. 여기는 20인 미만, 여기는 3년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번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는다. 자,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추진위원회는 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사를 두지 않아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이사를 두지 않고 자, 위원장하고 감사를 둡니다. 그러나 이사는 조합이 설립되면 사무를 나눠서 해야 되는 이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합이 이사가 있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은 이사 수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사는 많아야 돼. 많아야 사무 분장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 그리고 또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둬야 돼요. 5명 이상. 그러면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0이면 이사 수는 5명 이상 둬야 되죠.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은 뭐예요? 추진위원회가 아니에요. 조합은 그래야 돼. 조합은 이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이사 두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는 이사 두지 않습니다. 자, 그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민대표. 그래서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주민대표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받아 구성하며 자,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 여기 주민대표회의네요. 자, 그러면 이게 공공주도를 할 때 주민대표회의 구성해서 그들에게 의견 제시하잖아요. 그럼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이
복수 이 구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라고. 이건 과반수 동의 얻어서 구성되면 두 개 주민 대표회는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고,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과 그리고 한 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 둔다. 여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공통점. 추진위원회 제가 이사 안 둔다 그랬죠? 조합이 이사 둔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주민대표회의도 여기도 이사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사 나오면 틀리고, 그리고 주민대표회에서도 이사 나오면 틀리다. 여기서 주민대표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 그리고 한 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 둔다. 여기도 대표회에서 이사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다음은 5번이 답입니다. 자, 64번. 청산금이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어요. 청산금. 자, 정비사업 다 끝나면 이제 청산해야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수익권 이전 고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자,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여러분이 받을 금액이 있는데, 자, 언제 행사하자면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해요. 소멸시효는 5년이죠. 5년. 그런데 언제부터? 이전고 시 다음 날부터. 여기는 이전고 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합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오전이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당해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서 사업할 때도 국공유재는 당해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 양도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합니다. 자, 청산금 주려고 하는데 수령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공탁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정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을 체납한 자가 있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우리 체납 부가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럴 때는 시행자, 시장군수 시행자는 공권력이 있으니까 바로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부가처분하지만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잖아요. 그러면 공권력이 없어요. 조합이 어떻게 공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조합은 즉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 즉 조합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 등에게 징수해 주세요라고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인 시행자는 직접 지방세 체납에서 강제 징수하고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습니다. 자, 틀렸어요. 왜?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니까 시장군수 등에게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국가지자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역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아까 우리 인수자가 이들이 임대주택을 인수했어요. 조합이 요청해서. 그러면 이 인수한 이 임대주택을 세입자라든지 또는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대주택을 주세요라고 인수 요청이 있으면 이들은 그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한다고 그랬죠? 아까 앞에서 그런 질문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때 공급받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세입자라든지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돈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제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전해서 공급할 때, 즉 분양을 해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전부도 줄 수 있고요. 또는 일부를 융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전부, 자, 영세민들이니까 그럴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자,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맞는 것은 2번이 맞고 나머지 지문들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주택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해야 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매입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을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요것도 여러분 일회성의 문제니까 제낄 수 있으면 제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가 다만 여러분이 이제 볼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이제 지정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일정 기간 거주해야 되는 거주 부분, 이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있는 공공주택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이, 자, 분양가격이 싸게 받는다는 이야기죠. 임금 매매 가격의 80% 미만으로 분양받았다. 그럼 일정 기간 고유주해야 돼요. 자, 공공택지, 외택지는 고주기간이 3년입니다. 자, 그러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그리고 4년 미만인 경우 매입가격의 매입비용의 25%의 임금 매매 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일회성 문제, 여기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규정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민간택지에다가 국장이 지정하는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않는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고 이것은 틀리라고 내준 문제니까 그냥 과감하게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주택법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나냐, 별개냐. 자, 여기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단지예요. 그런데 도로로 이렇게 분리되면 여기를 하나의 주택단지를 보지 않고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는 경우.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 주택보의 용어는 꼭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되는 길 있죠. 뭐예요? 철도라든지 고속도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는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그때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야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자, 이것들은 각각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숫자가 필요한 것은 일반 도로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필요한 것은 일반 도로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다. 그렇게 보셔요. 여기가 일반 도로예요. 근데 폭 얼마 이상의 이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냐면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별개의 주택단지 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폭 10m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이것은 하나의 주택단지지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여기는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별개의 주택단지입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죠. 그러니까 여기는 8m 이상이니까 폭 10m면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니까 여기는 별개죠. 그러나 3번은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돼야 되는데 폭이 10m인 일반도로는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겠죠. 그리고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뭐 앞에 도로 너비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철도나 고속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면 무조건 별개의 주택단지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하고 8만 잘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숫자 그런 거 크게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3번이 틀렸다. 자, 그래서 여기는 3번이 답이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7번. 주택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용어. 주택법에서는 꼭 맞춰야 될 게 앞에 66번처럼 그런 용어. 그리고 여기는 용어. 자, 우리 주택법은 용어가 뭐돼도 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니까요. 꼭 그런 분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용어. 자, 1기억번. 주택에 딸리는 주택법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된다. 우리 주택법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이런 용어 정리 잘 하시고요. 건축설비는 주택에 딸리는 거, 딸리는 시설을 뭐라고 그래요? 부대시설. 딸린다 그러면 부대시설이죠. 복리시설은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고 이거는 부대시설이다. 그리고 니은번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 단지형 다세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의 맥스 기준이 뭐예요? 300세대 미만 플러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맥스잖아요.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재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있잖아요. 그런데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이면 300세대가 포함돼요? 안 돼? 300세대 포함 안 되죠. 미만이나 초과는 포함하는 숫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300세대인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틀렸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번.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의 반대말은 민영주택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말한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여기는 2번만 맞다. 그렇게 체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